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세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 송영훈 변호사,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조현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전이죠. 오후 2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가를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보수를 좀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여론전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의 일환인데 네. 그 전에 그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문을 했죠. 네.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요청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보수 정당이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는데 단결해서 극복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관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그때 2020년이죠. 그 총선 때 옥중 메시지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네. 옥중 메시지를 내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단합해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에 출마했을 때 메시지를 한번 낸 이후에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는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이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를 하고 국민 통합적으로 하지. 통합적으로. 네, 그렇게 하지 아마 이 보수 통합 쪽으로는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저함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본인도 탄핵으로 물러난 경험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이 현 정국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이 되거든요. 방금 우리 송국권 본부장 말씀처럼 대체로 아주 그 정치적인 발언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보수 입장에서는 가장 말하자면 전통적 정당성을 가지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의 발언의 무기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국가의 전 대통령을 어른으로서 어떤 나라가 너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또 잘 해달라라는 덕담은 붙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친윤계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양새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공교롭게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이었단 말이죠. 악연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와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실 네. 국민의힘은 그 2021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정권 교체까지 성공을 했던 것이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송국권 본부장님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과거에 단합에 관한 메시지를 내온 그 이력을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 3월 26일에도 한동훈 지도부가 찾아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합에 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품이 큰 통합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그 과거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말씀을 하시면은 충분히 넓은 아량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내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적인 인연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잠시 뒤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윤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인데요. 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분위기예요. 예, 최근에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 아마 많은 부분 고무되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지긴 하는데요. 글쎄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는 당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집회가 아니고요.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주도한 모임이었죠. 집회였고 그리고 극우 세력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던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지탱하고 있는 보수 지지층들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지도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헌법 헌재와 법원에 대해서 뭔가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헌재를 쓸어버리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 차후에 있을 수도 있는 조기 대선 지형구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마
아마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선제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더욱더 온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앞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은 인원들이 모인 거에 좀 고무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쨌든 그 최순실 씨라는 개인 비리, 개인이 어떤 국정농단을 해서 거기에 의한 탄핵 국면이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가 통치 차원이잖아요. 잘잘못을 거론하기 전에 큰 틀의 국가 통치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위기 같은 것도 잠복을 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뭐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마비 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이 집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여론 또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직결되는데 이것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일까? 이 부분을 보면은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면은 어떤 여론 민심에 좀 부합하는 판결을 계속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개각 쪽에 좀 염두를 두고 있는 재판관들에게는 어떤 명분을 주는 이런 민심이 그 광장의 민심이 명분을 주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그것을 또 기대하고 많은 그 시민들이나 그 지지자들이 광장에 나오는 것이죠. 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이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1%로 전주 조사 대비 6.1%포인트 상승한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9%, 전주 대비 6.3%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일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탄핵 반대 장외 여론전 효과가 중도층까지 확산되기엔 다소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선거에서 투표권이 2장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투표권이 1장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도층 여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계엄에 대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월 17일에 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그 계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엄 표결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그 발언이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여론조사에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리얼미터 조사가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발언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든 전국의 중심에 다시 다가가고 민심의 중앙값에 가까이 가려면 탄핵을 찬성하는 보수와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가 하나로 아우러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의 가장 큰 기본적인 접점은 계엄에 대한 평가거든요.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엄이 잘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당 차원에서 다시 내린 다음에 민심의 중앙값을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중도 그리고 무당층의 마음에 다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당에 대한 고언의 하나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랬죠.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수가 중도와 보수가 기대하는 모습을 과연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다수의 인원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탄핵을 반대하는 중도와 보수의 여론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 평가하고 이해하여 극우로 평가받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입장을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해하고 옹호한다는 그런 측면을 계속 보여준다면 지금과 같은 여론조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더하여 최근에 조만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 아마 파면 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중도층과 보수층의 여론이 급격하게 요동칠 수가 있다. 그 전에 극우 세력과의 그런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탄핵 반대 찬성 집회 참석 인원을 여론으로 곧바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해도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 따져보면 찬성 집회 참석자가 2만여 명, 반대 집회 참석자는 약 12만 명 정도입니다. 6분의 1 수준인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인원 동원력에서 밀린 건 사실이라서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대세라기보다는 적극성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네. 그것을 다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다 조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일반 대중들이 많이 나가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 첫 번째로 어쨌든 우파 진영에서의 어떤 조직의 적극성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 실제로 많은 일반인들이 중도가 참여했지만 네. 문재인 정부가 그 참여에 대한 열기와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도가 지금 현재의 그 적극적 가담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거의 뭐 6대1 정도의 어떤 그 수적 열세를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송영은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오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진짜 대중들은 사실은 그 장에 나가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중도에 대한 정권 연장 뭐 교체에 대한 여론이 이런 식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중도의 표심을 누가 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가 집회 참석까지 동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중 동원력이 약했던 걸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높지 않다는 방증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탄핵 반대 집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30여 명 넘게 참여를 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공고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다소 집회 참여 인원이 좀 적었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일종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성이 아니라, 지금 탄핵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특히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변론이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법적인 절차와 진행이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많은 참여 인원을 끌어들이는 그런 원동력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는 그에 반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두고 이 양쪽 진영을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3.1절 집회에 여야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지나칠 정도의 강성 발언들을 쏟아낸 게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을 콕 집어서 처단하자, 이런 내용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여기에 동조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이 적어주신 구호를 제가 읽고 외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대, 이미선이, 정재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처단하자!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되려 부셔야 됩니다. 처부수자! 네, 민주당은 여당이 극우 정당을 자처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서천호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이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을 극우로 매도하냐, 민주당은 극우몰이를 멈춰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집회에서 나온 이런 발언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부적절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뭐 비슷한 발언들은 나오고 있어요. 반대 집회에서도 물론 나오는데, 이것이 그 국론이 지금 양쪽으로 갈라지는 가장 그 극명한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저 광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그 제도권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제도권 안에서 이런 그 완전히, 가령 예를 들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윤석열 대통령 사형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양쪽이 극렬하게 지금 그 양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결론이 나고 나면은 이것보다 더 심한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네.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양쪽은 어쨌든 자제를 해야 되는 분위기지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저런 목소리까지 나오느냐.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이 어떤 졸속 심리 같은 그런 그 의혹을 받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차까지 변론을 했는데 11차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헌재에 대한 불신이 저 발언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죠. 물론 저 발언은 부적절하지만은 그런 이 양쪽의 극단적인 대치를 야기하는 쪽 중에서는 헌법재판소도 들어가 있다. 그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내란이 계속됐다면 나는 연평도 바닷속 꽃게밥이 됐을 거다라고 한 이재명 대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꽃게밥 발언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친명계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내놨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은 저기 백령도 앞바다에 꽃게밥 될 뻔했는데 뭐 안 한 것만은 어디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꽃게밥 발언에 대한 여야의 공방 상당합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목소리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본인이 잡혀가서 바다에 내팽개져서 꽃게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꽃게 좋아하시는 분들, 꽃게찜, 꽃게탕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꽃게 업에 종사하는 분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괜한 시비를 좀 거는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수위의 발언이야 뭐 집회에서 그 헌재 때려부시자는 거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죠.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 꽃게밥 발언을 두고서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꽃게밥 이 발언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돼서 현해탄 바다에 이제 건너올 때 그때 자서전 같은 데 보면은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아마 그것을 좀 연상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데 본인을 어떤 그 탄압을 받는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꽃게밥 이야기를 했는데 뭐 꽃게탕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뭐 문제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 왜곡 선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체포 명단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동향 파악 명단이냐 그래서 위치 조정 명단이냐 이 논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최악을 해도 그래서 그 체포 명단이라고 해도 이것을 마치 본인을 어떻게 뭐 그 위협을 가해서 뭐 꽃게 밥이 된다. 이까지 나가는 것은 지금 여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그 가정에서 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국민들을 상당히 선동하는 거고 저는 왜곡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와 또 연결시킨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노사원 씨의 수첩이라든지 실제로 체포조의 명단에 본인의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께서 이번 1차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2차 계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상태에서 뭐 백령도 연평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보수 쪽에서 무슨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처단하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좀 격앙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꽃게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꽃게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가벼운 표현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 일어났다면 굉장히 엄중한 부분인데 네.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김근식 그 비전전략실장처럼 뭐 꽃게 잡는 사람에 대한 어떤 뭐 묘감을 준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치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 두 분께 좀 묻고 싶은 질문도 있는데 지난 3.1절 집회 현장에서 나는 잘 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이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한데 법원의 판단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예측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석 허가와는 달라서 애초에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구속 사유가 소멸됐을 때 하는 것이 구속 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보면은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진범이 잡혔을 때 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을 때 이럴 때 구속 취소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2023년
사법 연감에 보면요. 보석 허가는 통계가 잡혀 있지만 구속 취소 청구는 통계가 잡혀 있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이례적이고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고 다만 보석을 통한 석방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냐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1심에서 구속 기간은 연장을 해도 최대 6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 6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는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변호인들이 보석허가 청구를 한다면은 그것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거나 네.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전망도 궁금합니다. 결론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구속 취소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실적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는 구속 기간에 대한 그 계산법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SNS를 통해서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불법성에 드러났다.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른바 영장 쇼핑 등 이 논란을 일으켰던 공수처 수사 불법성 문제가 이 구속 취소 판단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구속 취소 결정과 지금 최근에 나온 공수처 압수수색은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고발 자체 내용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의원이죠. 주진우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 공수처가 허위로 답변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영장 쇼핑 문제라고 지금 플레임을 걸고 있지만 공수처는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사전에 청구했던 바는 없는 것이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난 사례는 있죠. 근데 그 사유도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적법한 수사권이 없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기관에서 영장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복 청구다라고 해서 기각이 된 사례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영장 쇼핑 문제는 이번 구속 취소 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공수처가 과연 계속 존립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인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윤 대통령 수사와 같은 엄중한 사건에서 국회에 답변을 하면서 영장을 그동안 어떻게 청구했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앙지법에 청구해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초래되는 것도 공수처의 무능과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탄핵 심판이나 혹은 비상계엄 관련된 재판만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문제점은 앞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사실 공수처는 폐지를 통해서 이 문제의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꼭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신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이 엇갈리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윤 대통령 그 즉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형사재판의 향방은 물론이고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속 취소가 돼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 쪽은 주장을 하고 있죠. 하나는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속 기간을 어겼다. 구속 기간을 도과를 했다. 그러니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은 넘어버렸다. 네. 검찰은 날짜 단위로 하니까 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만약 그것 때문에 이 구속 취소가 되면은 거기 현재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구속 취소를 요구하는 것 중에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구속 취소가 된다면은 이것은 헌재에서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게 이유라면은.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구속 취소를 왜 윤석열 대통령 쪽이 보석을 신청을 안 하고 구속 취소를 신청을 했느냐 하면은 이 보석은 일단 구속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속 취소는 아예 구속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구속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지금 재판장도
보통 이것을 구속 취소를 신청을 하면 한 일주일 후에 그냥 기각을 해버리는 게 보통인데 예. 심의를 한다고 해서 2주일 시간을 끌었습니다. 2주일 시간을 끌었고 그 심의를 하고 나서도 다시 양쪽에 열흘간의 기간을 주면서 말일까지 그 2월 말까지 그 추가적인 사유서를 내라고 했어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2건을 냈고 검찰에서 1건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기각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저는 구속 취소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야당이 헌재 결정 하루 만에 이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감사원 감찰을 못하게 하도록 선관위 방탄에 나섰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글쎄 제가 보더라도 조금 이제 아쉬운 지점이 우선은 사실은 이건 근본적으로 보면 헌법 개정사항이 될 수 네.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 그런 부분은 이제 헌재가 헌법상 그 독립기관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이 감사한 부분 자체도 아예 없애버린다. 그러면 안 그래도 선관위가 좀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옹호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시간 타임상으로는 민주당의 어떤 그런 개정안 발의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보여집니다. 헌재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법을 개정안을 통해서 일정 정도 인사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떤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나중에 네. 그걸 뭐 다시 뭐 헌법에 묻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선관위가 이러한 완전히 아무도 체크할 수 없는 기관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형태를 민주당이 비호하는 듯한 모습은 네. 별로 전체 국민적 여론상과 배치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주당이 개헌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선관위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입법 취지는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건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선관위가 최근 10년 동안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878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선관위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민주당의 발상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10년간 878건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채용 규정 위반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관위 고위층 자제들은 합격을 하고 정말로 공정하게 선관위의 공무원 채용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지원한 우리 청년들은 그 기회를 강탈당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은 10년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 상태에서 헌재가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정치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선관위를 외부에서 감사하고 감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감사원이 못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공식화하겠다. 이것은 정말 공당으로서 잘못된 태도이고 앞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개헌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태도가 올바른 것입니다. 민주당이 어디 가서 개혁이니 진보니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원과 선관위 간의 갈등과 이런 논란 자체는 입법이 미비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감사원의 그런 직무 감찰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지적을 한 마당에 지금 차체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 추후에도 감사원과 선관위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입법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선관위 차원의 그런 내부 비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떠한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과 추후에 있을 선관위에 대한 외부적인 입법 보완 절차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짧게 반론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안은 뭐냐는 겁니다. 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보완책이 먼저 제시가 돼야지 공식적으로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부터 먼저 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지금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선관위에는
곰팡이가 많이 쓸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곰팡이가 쓴 곳에 햇빛이 들게 해야지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곰팡이가 쓸어 있으니까 그 방에 문을 그냥 닫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곰팡이를 없앨 수 있는가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면서 묻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냈는데 선관위에 대한 감시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저질렀던 어떤 비리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짚어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권익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감찰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원칙적으로 현재 법 체제에서는 사법기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감찰은 새로운 어떤 그 규정이나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 헌법기관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네, 여당에서도 특별감사관 설치나 국정조사 카드를 좀 꺼내 들었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금 입장이 나왔으면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사관 네. 법안 추진을 하는 거. 지금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헌법기관이어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다른 특별법이 필요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요즘 보면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공수처나 선관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거든요. 특히 그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건 사업을 전부 다 들어주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이게 두둔하는 이유가 아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선관위를 두둔하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데 부정선거론을 이 한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펼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선관위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특혜 채용 이야기잖아요. 특혜 채용 이야기면은 공정과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좌파 정당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청년들을 위로하는 이런 문제나 그리고 법을 만드는 것이 원래 진보 정당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지금 전체 지금 현재 탄핵 정국과 연결이 돼서 이것을 입법 같은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여당의 움직임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 신뢰를 조금 줄이기 위한 어떤 정략적 의도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정략적인 의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00건에 가까운 채용 비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그대로 덮고 넘어갈 겁니까? 그리고 아마 저희가 오늘 그 이야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른바 세컨드폰을 사용하면서 정치인들과 소통을 해왔다. 이 정치인들과의 소통에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부정선거와 연결짓는다?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세컨폰 논란과 관련해서 김 전 총장 쪽에서는 이 세컨드폰을 퇴직한 후에도 1년 8개월이나 더 썼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 관사에 있던 짐을 꾸려서 본인은 잘 모르게 쓸려 들어갔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리고 그 휴대전화를 반납할 때는 이른바 공장 초기화가 되어 있어서 포렌식을 하려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어떻게 해도 포렌식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단히 많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그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정치인들과 의견을 교환할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세컨드폰이 왜 필요합니까? 본인의 공식적인 업무폰 또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유선 전화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식적인 간담회를 가지면 될 일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은밀하게 소통할 일이 있었겠는가는 의문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축구 심판이 어떤 옵사이드 규칙 개정이라든가 상벌위원회 규칙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프로팀 축구 감독이나 코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세컨드폰을 마련했다. 그리고 나서 공장 초기화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축구 심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이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 김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논란을 두고 선관위의 정치 장사가 새로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변론을 재개해서 선관위 시스템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선관위와 관련된 각종 주장 자체가 과연 그러한 의미가 정당성이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탄핵 심판 심리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론을 주장을 했죠. 과거 감사원과 국정원을 통해서 이미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를 통해서 이미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확정 판결까지 나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죠. 그런데 지금 차체 지금 감사원의 감사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서 선관위의 내부 비리가 있었다. 물론 내부 비리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선관위의 내부 비리가 그토록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냐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자칫 잘못하면 선관위의 그런 부정선거론을 강화할 수단을 쓸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조기 대선 전국에서 선관위 역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당성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선관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법관이 선거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을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예, 이것은 오래전부터 좀 지적이 되어 온 문제예요, 사실상. 한 2,000명이나 되는 그 선관위 직원들은 그 상관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통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선관위원장은 또 지방법원장이 하고, 기초자치단체 선관위원장은 지원장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이 위원장들이 상근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원래 이제 판사고 재판장이 법원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근을 하지 않는데 기억하시는 대로 그때 소쿠리 투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 당시 선관위원장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책임 소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상근을 하는 위원장을 새로 선출을 하는 그 법원장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제도 개선에 절대 필요한 거죠. 이것은 뭐 헌법을 안 바꿔도 되는 문제일 겁니다. 아마 선관위법만 바꾸면 되니까 이것부터 우선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겸직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되니까 헌재가 선관위 편을 같은 법관끼리니까 들어줬다 이런 비판까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위에부터가 비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부터 중앙선관위원장 그러시다 보니까 사무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일이 벌어진 거고 아무도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이 불거진 만큼 개헌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겸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내부적인 어떤 그 외부 감사, 뭐 특별 감사관을 두든 어떤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판사가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정치권도 선관위 눈치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선관위라고 자기가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다 또 판사가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대충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정치권도 그걸 직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면에서는 이분은 한번 정확하게 개조를 하고 수술을 하고 가야 될 지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폰 논란으로 대표되는데 문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의 선관위 특혜 채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낙선한 이력이 있어요. 여야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여당이 비리부패를 스스로 입증했다. 김세환 전 총장과 여당과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거 물타기다. 강화군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줄을 댄 것이라면서 이 김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고 세컨폰으로 야당 인사와 통화했을 거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억측이죠. 왜냐하면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그렇게 국민의힘과 대단한 유착 관계가 있었으면 저분이 경선에 나와서 떨어졌겠습니까? 예. 사실은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을 줘서 반드시 공천을 주고 기초단체장으로 만들어줬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대법관이었던 노정희 대법관, 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할 때 그때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부적절한 인사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아서 대선과 지방선거 관리를 총괄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큰 책임이 있고 민주당이 이 부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우리 제도적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걸 떠나서 선거 관리하던 분을
어떤 정당이든 후보로 내면 안 돼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영원히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직을 그만둔 후로 뭐 5년 이후에 선거를 나오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저와 같은 공격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하폰도 안 내고 바로 직전까지 선거 관리를 하던 분이 예비후보 등록 물론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국민의힘하고 뭔가 정보를 줘가지고 좋게 빼주고 난 다음에 그렇죠. 네. 자리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겠냐. 설령 실패했지만 네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감사원이나 선관위 관계자가 바로 본인이 그 직을 떠나고 5년이면 5년, 10년 이내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좀 그런 규범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안 나오기 위해 개선책 마련이 필수일 것 같고 여야에서 나온 공방이니까 야당 쪽 발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세환 총장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한번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미 그 김 총장의 경우에는 비리 혐의로 옷을 벗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물론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 와중에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부분들을 용인한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지적이 저는 뭐 합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2달 반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도 선관위를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 관람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 어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선관위의 문제는 선관위를 헌법이 이렇게 독립기관을 만들어준 건 잘하라는 거지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지내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제가 햇빛 안 드는 곳에 곰팡이 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개헌에 있어서 선관위에 대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전 대표 2달 만의 행보인 만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직격탄이었는데 개헌의 유보적인 이 대표에 대해서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건 아니겠냐. 자기 몸을 지키려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한 전 대표가 정치활동 재개와 동시에 개헌론을 띄우면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재개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약한 고리 2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위기, 재판이 앞두고 일사법위기로 공격을 하고 또 하나는 개헌론인데 민주당 안에서도 전부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개헌에서 부정되거든요. 일종의 개헌에서 소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공격을 하면서 일단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전에 국민의힘 안에서 여권 안에서 일종의 내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에 집중을 하는데 그것은 뭐 그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과연 지금 이런 정치적 목소리를 낼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요.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네. 또 특히 조기 대선을 확정이 되려면 헌재의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헌재 선고가 임박한 시점이고 지금 헌재에서 그 어떤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체포조 이야기입니다. 정치 체포 이야기인데 본인이 그 본인이 책을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듯한 뉘앙스를 내는 책을 들고 이 시점에 등판한 것은 저는 그 시기는 상당히 잘못 선택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우파 그러니까 보수 일부에서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려는 시도죠. 네. 뭐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건 아니고 네네네. 지금 시점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 모든 정권이 정권 초기에는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막상 정권을 잡으면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블랙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여기 한 전 대표는 상속세 얘기도 좀 꺼내들었는데요.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상속세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자라고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는 각 당이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상속세는 기업 상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순환을 위한 어떤 대대적인 상속세의 개편이고 민주당이 보는 것은 중산층도 부부 합산 18억 정도가 말하자면 상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타겟 형태의 정책
이거든요. 이제 접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대표 얘기처럼 이참에 상속세 문제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도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여야 압박 수위가 상당합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어제부터 국회에서 임명 반대를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임명 때까지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협의회 중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니까 정치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면서 국정협의체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최우선 과제가 내란 세력 심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 국정협의체를 걷어차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장면이야말로 민주당이 왜 수권 세력이 될 수 없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재 결정이 나온 마당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궁극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휴가 지나는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도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협의회를 취소했어요. 자, 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관해서는 어떤 걸 항상 주장해왔습니까? 정경 분리를 주장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거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을 고도화해도 경제협력만큼은 계속하자.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이런 거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해왔던 게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왜 정경 분리를 못하죠? 정치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렵다고 민주당에서 노상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급한 추경 문제라든가 민생 회복을 위한 과제는 국정협의회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이 국정협의회를 중단시키고 대화마저 하지 않는다. 북한에는 왜 그렇게 온정적인 민주당이 국내적으로는 정경 분리를 못하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정협의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젠가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 라는 것을 너무 한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간 과거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하루 이틀 만에 임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까지도 어떠한 뚜렷한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전의 전례를 봤을 때 여전히 이를 지연시키거나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임명하지 말 것을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협의체 보이콧을 통해서 국민과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그 순간 다시 복귀를 해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그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최대행이 추진하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걸로 보여서 지금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어요. 최대행의 선택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그 헌재가 이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탈했다고는 하면서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았죠. 강제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그전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야 합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야 합의가를 해오면은 임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인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또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바로 다음 주에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에게 임명 여부를 맡겨야 돼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그때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이 됐거든요. 탄핵돼서 직무 정지가 됐다고 그것이 또 그 무효가 다시 복귀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할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난 이후에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짧게 의견 좀 주시죠. 글쎄요. 어쨌든 이번 몫은 대통령 몫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덕수 총리나 최대행이나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따로따로 남겨놓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혼란스러운 일이고 결과적으로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린 만큼 최대행도 조속하게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